안녕하세요. 평소에 이 채널의 영상을 듣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를 좀 제보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교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계약직이에요. 총 4번의 임용을 받지만 소수점의 점수 차이로 매번 떨어진 저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계약직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어머 어머 정말 대단하다. 교사야? 직업이 학생들 가르치는 거지? 엄청 멋있네. 치켜 세워주지만 제 안에서는 교사긴 하지만 정교사는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콤플렉스나 위축감 같은 게 없었어요. 정교사든 정교사가 아니든 저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게 엄청 자부심 있고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은 제가 시집을 가면서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요즘 시대 말로 말하면 꼰대 그 자체였습니다. 제 남편은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그런 직업은 어머니의 자랑이었지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다음에 대기업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 인재 중에 엄청난 인재야.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애들 학교 끝나면 밥해서 먹이고 또 학원 바래다 주고 엄마들 사이에서 정보 얻으려고 엄청 노력했어 진짜. 에휴, 그래도 교사라는 직업이 나쁘진 않지만 그런데 그냥 교사랑 계약직 교사랑은 다른 이야기지.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 남편은 동문이었지만 일단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의 시선 의식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항상 자식들을 자신의 자랑거리, 트로피로 삼으려고 자신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식들을 취급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데려오는 며느리감도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어머님은 중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셨고 정교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부터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정교사였던 어머님은 계약직 교사인 저를 엄청 무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보다 대학은 잘 나왔지만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린 제가 한심했던 거죠. 에휴, 너는 애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정교사도 못하고 참 창피하다. 내가 어디 모임 나가서 우리 며느리는 무슨 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창피스러워.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내 아들이 그래도 급이 있는데 난 적어도 정교사를 데리고 올 줄 알았더만 이게 뭐니? 어디 창피해서 며느리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고. 영순의 엄마는 며느리를 서울대 출신 의사로 봤다더라. 어찌나 부럽던지. 맨날 모임에 나가면 엄마들이 다 영순의 엄마 며느리 안부 묻고 그러더라.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며느리가 정교사가 아니니까. 맨날 저는 어머님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콤플렉스가 안 생길 수가 없었지요. 결혼 초반에는 시댁 가기 전에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 가면 또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에 들 수가 없어. 나 부정맥이라도 생긴 건가?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냐 진짜. 시댁 가는 게 너무 무섭다. 시댁 가는 날에는 잠도 못 들고 설령 잠에 들었다고 해도 매번 악몽을 꿨어요. 정말로 고통스럽더라고요. 남편도 저의 고통을 다 알지는 못했지요.
우리 엄마가 원래 어릴 때부터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열정도 어마어마했고, 그렇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심해서 그래. 나도 엄마 때문에 전에 우울증 걸리고 그랬어. 대학에 가서도 몇 등 했냐고 물어보고, 학점 물어보고 그러니까. 에휴, 당신도 적응 안 되고 힘들겠지만, 어찌되었건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도움이 안 되어서 미안해, 당신. 남편도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비정규직인 저를 무시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진 씨는 다음에 계약도 갱신해야지.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는 그래도 잘릴 걱정은 없는데 유진 씨는 맨날 무슨 철새처럼 학교 이동하고 계약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야 하네. 이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공부를 잘할 거면 애매하게 잘하지 말고 확실하게 잘하라고 말한다니까? 그래, 유진 씨 봐봐. 입시 공부만 잘했지 임용 공부는 완전 빵이잖아. 학교만 잘 나오면 뭐해. 어차피 임용 떨어져서 우리보다 인생 안 풀렸는데, 안 그래? 전교사들은 자기네들보다 학교를 잘 나왔지만 임용에 떨어진 제 면전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나는 학창시절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고작 임용고시에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무시받을 일인가?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 저는 세상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조금씩 온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더 이상 재미없고, 이 세상은 순수하게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저를 무시하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위축되고 힘들었지요. 남편은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반응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그런 반응들은 다 당신이 질투나서 하는 말들이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그때 제대로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시댁과 집이 가까운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시모를 만나야 했고, 그때마다 늘 무시하는 발언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출근하면 전교사들이 저를 까대고 뒷담하는 재미로 사는데 저는 학교에 가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어머님, 저 이번에 계약되어도 그냥 당분간 교사 일을 좀 쉬고 싶어요. 더 이상 원동력도 안 생기고 좀만 쉬다가 다시 학교에 원서 보내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요. 어머님은 일을 잠시 쉰다는 저의 말에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끈기가 없으니까 네가 계약직 교사를 한 거야. 계약직이랑 정교사 차이가 이런 곳에서 나는 거라고. 에휴, 내가 우리 아들들 잘 키우긴 했지만 딱 하나는 별로였네. 우리 아들들한테 여자 보는 눈을 안 줬어. 젠장, 이게 뭐야 정말. 어디 며느리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고 이제는 우리 며느리 백수 되었다고 말해야겠네. 백수. 에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하면서 한심하게 보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전 무척이나 상처받았지요. 저를 멸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며 어린아이 혼내는 듯한 말투를 한 어머님, 그리고 나를 한심하게 보는 정교사들의 눈초리. 저는 저희 시댁에서 또 한 번 기가 죽고야 말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좀 안타깝게 보는 듯 했어요. 자기 친구들 아내들은 다 잘나가고 정교사에 뭐 사회적으로 전혀 딸리는 것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아내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사건이 생긴 겁니다. 저희 도련님이 변호사이거든요. 그런데 사법고시에 7번이나 떨어지고 8번째에 딱 붙어서
뒤늦게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모태솔로로 살아왔고 어머님은 항상 그게 걱정인 분이었어요. 에휴, 우리 막내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워낙에 선비처럼 바르게 살아와서 여자가 없어서 엄마는 그게 걱정이네. 그래도 우리 아들 내가 죽어서 밥 해줄 여자는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 생각하면 엄마는 눈앞이 아른거린다. 아들이 결혼 못할까봐. 다른 건 다 내가 욕심이 없는데 우리 막내 아들 결혼식은 보고 내가 떠나고 싶다. 매일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어머님은 서방님의 혼인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습니다. 나이대로 결혼정년기를 지났고 맨날 집과 회사를 반복하는 루트를 가진 도련님은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뭔가 욕심이 가득하고 항상 사람 급을 나누고 가치를 매기는 어머님과 다르게 도련님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도련님이 워낙에 마마보이 성격이 강해서 어떤 여자가 어머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존심 세고 자존감 높은 나도 결국에는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정신과까지 다니는데 그나마 우리 남편은 어머님한테 휘둘리지 않아서 다행인데 도련님은 내 동서될 사람은 어머님과 결혼하는 거랑 다름이 없을 텐데 아마 도련님 결혼하는 건 글렀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련님은 어머님의 말 하나하나에 좌지우지되고 진짜 나이만 먹은 아이 같았거든요. 엄마의 한마디에 무서워하고 한마디에 행복해하는 어른아이였지요. 그런데 그런 도련님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어머님께 말한 겁니다. 엄마, 사실 나 올해 결혼할 것 같아요. 지금 저 만나고 있는 여자 있어요. 뭐라고 아들? 아니, 엄마한테 그 얘기를 왜 이제야 말해? 나는 아들이 여자도 못 만나고 그냥 일만 하면서 사는 줄 알았더만 아이고, 틈틈이 연애를 하고 있었구나. 엄마 너무너무 기쁘다. 진짜 기뻐. 세상에. 아들, 그런데 그 여자 뭐 하는 여자니? 좀 괜찮은 애니? 네 형처럼 그런 여자 데려오는 거 아니지? 어머님은 또 틈새로 저를 까댔습니다. 저는 자존심 팍 상하고 짜증났지만 일단 도련님이 만나는 여자가 너무 궁금해서 입을 꾹 닫고 가만히 도련님 입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갑자기 도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로펌에 잠깐 일했던 여성분이랑 그나마 친하게 지냈는데 알고 지낸 지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고 그 여자분도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청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어머, 그러면 며느리 될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지, 아들? 네. 저랑 같은 직업이죠. 변호사이고, 원래는 부산지검에서 검사하다가 몇 해 전에 검사 요직 나와서 서울로 올라와서 변호사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이게 웬일이니, 진짜 정말로. 어머, 이런 일도 없다. 아이고, 이제야 내 한이 풀리는 듯 하네. 그래, 우리 아들들은 이런 여자, 급이 있는 여자를 만났어야 했어. 진작에 우리 첫째도 이런 빵빵한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왔어야지 내 속이 상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 막내가 아주 결혼 관련해서 엄마 속을 썩이더니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아이고 좋아라. 얼쑤. 어머님은 진짜 제가 몇 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본 표정 중에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무렴 며느리 될 사람이 검사까지 한 변호사라고 하니 입이 귀에 걸리신 거죠. 벌써부터 바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어이 영식이 엄마, 우리 막내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하네.
그래. 아, 며느리 직업? 검사 출신 변호사래. 그래. 아이, 맏며느리 이야긴 하지 말고. 그래, 그래. 이제야 내가 아주 한이 풀린다니까. 알겠어. 다음에 시원하게 김구라처럼 한턱 낼게. 아주 신난 어머님은 농담까지 하시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느라 턱이 빠질 듯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저 저는 웃길 뿐이었지요. 어머님 참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네. 이렇게 권위 권력을 좋아하시니까 나를 무시하고 깔본 거지. 에휴. 약간은 씁쓸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시집을 올 때만 하더라도 어머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에휴,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서 내 아들 팔자는 며느리가 싹싹 새끼줄 꼬듯이 꼬게 생겼네.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그야말로 환영받지 못한 손님 그 자체였습니다. 저라는 존재는요. 그런데 동서의 직업을 들은 어머님은 아주 두 팔 벌려서 동서를 환영할 기세였어요. 솔직히 부럽긴 하더라고요. 진짜 어머님 말처럼 사람 사이에 급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어머님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어머님 신념대로라면 저는 동서보다 급이 낮은 거고 그래서 무시를 받으면서 살게 된 거고요. 여튼 시댁 식구들 때문에 행복했던 저의 삶에 피해의식만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도련님께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어머님과 함께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저에게 당신 동생 상견례 자리에 당신도 가는 거지? 당연히 가야지. 그날 약속 비워두고. 그래 가야지. 내가 하는 일도 지금 없는데 안 간다고 하면 어머님이 또 얼마나 나를 구박하고 비꼬겠어. 그거 듣기 싫어서라도 가야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발에 티눈이 박혀서 엄청 아프네. 그 전날에 나 티눈 수술 있는데. 아유, 그래? 그럼 조심해서 일단 수술 받고 나서 상견례 와야지. 남편과 저는 상견례에 뭐 입고 갈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아무래도 검사 출신 동서라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도 있었고, 괜히 꿀려 보이기 싫어서 노력한 것도 있었죠. 그렇게 대망의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고, 어머님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너, 지금 동서 될 사람한테는 지금 그냥 교사 휴직하고 있다고만 해. 계약직 교사인데 놀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괜히 집안 망신 시키지 마. 쓸데없는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머님은 갑자기 저의 입단속을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하면서 막 저를 잡고 정신교육하듯이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좀 당황스러웠죠. 뭐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 하면서요. 상견례 장소에 간 저는 예비 동서 얼굴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아, 진짜 어디서 봤더라?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딱 하고 생각난 거였죠. 예천여 중 예천여고 나온 김하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생각이 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견례다 보니까 저희 둘이 이야기를 할 순 없었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상견례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았습니다. 사실 예비 동서 쪽에서 부모님이 안 오시고 이모라는 분만 나오셨거든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죠. 예비 동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실은 부모님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친척인 이모님께서 상견례 자리를 대신 나왔다는 것을요. 그래서 미묘하게 어머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아랑 비슷한 처지이니까 어머님은 당황한 거죠. 당연히 집안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은 악바리가 가득하고 도끼가 엄청나서 다루기 힘들고
곱상한 집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아온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전형적인 기득권 마인드였지요. 하여튼 분위기가 묘하게 싸해지니 저는 괜히 제가 다 무안해서 묵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다들 상견례라 그런지 긴장이 되어서 밥을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분위기라도 풀어볼 겸 이거 음식들 다 시켰어요. 잡채도 엄청 맛있고 표고버섯찜도 향도 향긋하니 되게 기분 좋은 맛이에요. 이거 하나씩 다들 젓가락으로 드세요.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은 제대로 음식을 먹으면서 상견례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려고 차를 타러 갈 때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잡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거기서 밥 먹으라는 소리가 나오니? 나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 기분이 별로였는데 하여튼 너는 에휴 계약직 교사 티를 못 내서 아주 안달이구나. 미치겠어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미쳐 진짜로. 밥이 넘어가니? 거기서 돼지 새끼처럼 처먹기만 하고 민망스러워가지고 에휴 어떻게 며느리라는 것들이 제대로 근본 있는 애들이 없어. 다들 나사 하나 빠져있고 그나마 막내 며느리한테 기대를 걸었더만 애가 순한 성격이 아니라 검사 출신에 부모도 없이 자라서 그런지 너무 기가 세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 하면서 구두굽으로 제 발을 콱 밟으면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차를 빼러 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없었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어머님한테 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전날 티눈 제거 수술을 받아서 정말로 한 발 한 발 걷는 것조차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저의 발을 밟으니까 제가 미칠 지경이었지요.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이 쏙 나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어머님이 화가 난 걸 왜 저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제가 지금까진 참아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양말을 보았습니다. 양말은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수술한 티눈 부위에서 피가 난 거였지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안 그래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님마저 저를 개무시하니까 사람 사는 기분이 아니더군요. 화가 난 저는 신발을 팍 던지고 상견례 장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혼자 따로 집에 가려고요. 그런데 그때 아까 본 동서가 상견례장에서 이모님과 나오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왜 신발 벗고 계세요? 아까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느라 사실 못 물어봤는데 혹시 형님 그 예천여중 여고 수아 언니 아니에요? 수아 언니 맞죠? 어머, 너 하늘이 맞지? 어쩐지 이름도 똑같고 10년 전이라서 내가 헷갈리는 건가 해서 못 물어봤는데 너 맞구나.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어머. 알고 보니 동서될 사람은 제가 어릴 적에 무척이나 아꼈던 동생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랐어요. 동서는 그런데 언니 왜 신발도 벗겨져 있고 발에는 피가 흔 거네요? 뭐예요? 저는 그때 서러웠던 것인지 오랜만에 동네 동생을 만나서 마음이 약해진 것인지 막 제 한풀이를 한 겁니다. 동서, 아니 하늘아, 너는 나처럼 우리 어머님한테 무시는 안 당하겠지만 나는 직업이 별로라서 맨날 어머님한테 무시당하고 발 밟히고 이러고 산다. 아마 네가 검사 출신 변호사라서 어머님이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에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하늘이는 저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해 보였어요. 아니 언니, 어머님이 이렇게 언니를 만들었다고? 어쩐지 아까 상견례 할 때도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걸 내가 눈치챘는데. 잠깐만 언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말을 한 하늘이는 저의 손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갔어요. 제 남편과 어머님이 있는 곳이었죠. 그때 남편이 저를 보고
당신 신발 어디다가 뒀어? 말을 했고 옆에 있는 어머님이 어디다 두긴 지가 버렸지. 지 분에 못 차서. 에휴. 하늘이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 어머님, 이분 형님 되실 분 어머님이 무시할 사람 아니에요. 직업이 단순히 계약직 교사라고 해서 정교사였던 어머님이 무시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면서 아까 길 가다가 하늘이가 주웠던 제 신발을 어머님 쪽으로 팍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검사가 될 수 있게 한 것도 이 언니예요. 하면서 저의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사실 하늘이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동서될 하늘이랑 저랑은 10년 전에 같은 동네 같은 학교였죠. 하늘이 엄마가 미혼모셨고 일하느라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가 많아서 보육원에 하늘이를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애들이 보육원 출신인 하늘이를 무시하고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선도부였던 제가 하늘이를 괴롭히는 애들을 싹 다 잡아서 선생님한테 보고하고 하늘이를 지켜주곤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진학한 저와 하늘이는 진짜 친동생 친언니 사이처럼 엄청 친하게 지냈지요. 악착 같고 뭔가 해야 하는 게 있으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것을 꼭 해내는 하늘이는 항상 공부도 전교 1등을 도맡아서 했어요. 저도 그때는 공부를 꽤나 잘했던 입장으로서 같이 공부하면서 시너지를 내기도 했지요. 그렇게 하늘이와 저는 깊은 관계가 되었고 각자 대학을 다른 곳으로 가면서 서서히 연락이 끊긴 거였어요. 바쁘게 살던 중에 신기하게 상견례에서 저희 둘이 마주치게 된 거고요. 옛날처럼 당하기만 하는 하늘이가 아니라 권력을 잡고 강해진 하늘이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받아도 가만히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한다는 사실을 안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님에게 항의를 한 거죠. 어머님은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아들인 용식 씨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용식 씨랑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언니, 형님한테 사과하세요. 아무리 심오라고 해도 이거는 선 넘은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저는 용식 씨와 결혼 안 해도 상관없지만 어머님 때문에 용식 씨와 결혼 안 하면 용식 씨 데려갈 여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더 아까운 게 팩트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님은 전곡을 찔린 듯이 어버버 했어요. 그 꼴을 보니까 좀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에 어머님은 그래, 내가 잘못 판단했다. 미안하다. 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 하고 제 남편 차를 탔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사과를 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까 통쾌하더라고요. 동서도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인지 알겠다고 하였고 저도 남편 옆자리에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날 도련님이, 아니 서방님이 처음으로 어머님에게 엄마, 진짜 뭐 하는 거야? 제발 유난 좀 그만해. 사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 해야지. 엄청 화를 냈지요. 더 이상 집에 자기 편이 없으니까 어머님은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깨갱했습니다. 잔뜩 기가 죽어서 풀이 죽은 상태로 있는 어머님을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어머님은 서방님이 결혼을 할 때까지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동서와 저는 완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동서는 형님, 아니 언니, 그냥 언니라고 부를래. 내가 언니 덕분에 그 고통스러웠던 10대 시절을 버틸 수 있었어. 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 나는 절대로 못 버티지. 언니, 언젠가 꼭 만나고 싶었는데.
그때 가족도 없었던 나에게 친언니처럼 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진짜 고마워, 언니. 나 용식 씨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그런데 어머님만 생각하면 솔직히 파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집안에 안 들어오면 언니는 또 혼자서 시어머님을 감당해야 하고 혼자서 그 상황을 견뎌야 하니까 이제는 내가 언니와 함께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 언니랑 가족이 되고 싶어서 언니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서 결혼 결심한 거야. 같이 우리 이겨내자. 우리 둘이 뭉치면 세상 무서울 거 없었잖아. 예천 여중 여고에서도 우리 그렇게 살아남았잖아. 하늘이는 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짜 외로운 시댁살이 인생에 저와 같은 편이 생기니까 세상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 눈물이 차오를 정도로 저는 마음이 찡했지요. 그렇게 동서는 결혼하게 되었고 제 곁에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동서라는 존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그때 저에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언니 서울대 출신이고 공부머리도 있으니까 지금 쉬고 있을 때 한 번 더 임용 도전해봐. 내가 응원할게. 그리고 언니가 나 고등학교 때 도와준 것처럼 내가 도와줄게. 언니가 정교사 되면 시모도 더 이상 진짜 언니한테 찍소리 못할 거야. 하늘이는 제 가슴 속에 잠자고 있었던 저의 꿈에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이 번쩍였고,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다시 박스에 넣어둔 임용책을 꺼내서 슉 보았어요. 몇 년이 흐르고 보니 오히려 그 내용들이 쉬워 보이고 가슴 저 아래에서 왠지 나는 진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임용에 도전하게 된 것이었지요. 우울증 약을 먹느라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책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버티면서 다시 악으로 깡으로 공부를 하니까 다시 저의 페이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뭔가 이제 눈 뜨고 나서 내가 갈 길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꼬박 1년 반을 임용고시 준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와, 나 합격했어. 이제 정교사가 된 거야. 진짜 드디어 나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아. 어쩌면 좋아. 세상에,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만큼 더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기적이야. 폭풍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 무시받았던 서러움이 그때 눈 녹듯이 사르르 없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도 언니, 와,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언니는 해낼 줄 알았다니까. 역시 이래야 언니인 거지. 언니는 항상 승리를 손에 넣은 그런 사람이었잖아. 나는 언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언니 같은 사람 또 없을 거야.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그리고 동서와 저는 똘똘 뭉쳤습니다. 검사 출신의 기가 센 동서, 그리고 정교사가 되어버린 제가 함께 친자매처럼 뭉치니까 어머님도 뭐라고 찍소리도 못했어요. 시댁에서의 실세는 저희 둘이 된 거였습니다. 남편도 당신 동서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에서 기 펴고 엄마한테 더 이상 속상한 이야기 안 들어도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네. 둘이 아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대? 모르겠어. 나도 신기해 죽겠어.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힘들었는데 동서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런 우울증도 없어지고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게 재밌다. 그렇게 저는 동서와 함께 힘들었던 시댁살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웃으면서 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무시한 그 교사들도 제가 그 학교에 다시 정교사로 발령되니 아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저를 깔 수 있는 부분은 한 개도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하늘 위로 더 올라간 듯한 기분이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었지요. 사실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동서가 책을 들고 제 옆에서 같이 공부한 덕에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몰두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다시 임용고시 혼자서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결국 순간순간에 몰입하다 보니까 저의 인생이 이렇게 다시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었던 순간을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니 언젠간 기회가 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하니 저와 동서는 정말 하나의 콤비처럼 환상의 궁합을 자아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건가 봐요. 어머님이 막내 며느리한테 이렇게 당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네요. 참,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